믿기시나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대한 자산을 소유한 막강한 힘을 가진 한 CEO가 불과 2주 만에 5개의 중개업체와 20명이 넘는 고급 베이비시터들을 가차없이 해고했습니다. 아무도 3일을 버티지 못했죠. 언론은 그를 해고 기계라고 불렀고 그의 쌍둥이 아들들은 청담동 베이비시터계의 악몽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스펙도 없고 유아교육 자격증도 없는 한 젊은 여자가 그 거물을 한밤중에 무릎 꿇고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CEO의 차가운 눈빛과 소녀의 선한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평창 산자락, 바람 없는 언덕에 자리 잡은 청솔 별장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의 CEO 설태경의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그의 아내 한유리가 세상을 떠난 후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마루가 울리는 공허한 소리만 남은 차가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유리는 불과 6개월 전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경은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았고 친한 친구나 파트너들에게 그저 괜찮아, 고마워 라는 3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정말 그가 괜찮았을까요? 전속 셰프가 최고급 요리를 준비해도 그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 갓 2살이 된 쌍둥이 아들 로운이와 로이가 매일 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운명의 밤 이후 아이들은 마치 딴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며 엄마가 아니면 누구의 손길도 거부했습니다. 태경은 그런 아이들을 안아줄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문 밖에 서서 위스키 잔을 꽉 쥔 채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강남 최고의 VIP 센터에서 파견된 20명이 넘는 베이비시터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그만두었고 어떤 사람은 하룻밤 만에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심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는 처음 봐요.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저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결국 오랜 시간 집안일을 도맡아온 황 여사의 조언에 따라 그는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아닌 그저 청소와 빨래만 담당할 새로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2층 침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아침, 낡은 은색 캐리어를 들고 도담비가 별장 앞에 섰습니다. 큰 눈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서울의 명문대 졸업장이나 보육 자격증은커녕 식당 아르바이트 경력과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뿐 거의 백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보모 경험은 있나? 태경은 주식 차트가 띄워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담비는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외진 곳에 지원했지? 조용한 곡과 빚을 소리가 필요해서요. 태경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빚을 소리, 담비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빚을 소리를 들어야 잠이 잘 오거든요. 보육원 수녀님들이 밤마다 복도를 쌀이비로 쓸어주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태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동안 지켜보지. 아이들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절대 접근 금지야. 네, 알겠습니다. 담비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첫날 오후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호기심을 보이거나 수다를 떨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녀는 평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떠다니는 미세한 먼지를 부드러운 쌀이비로 쓸어내며 1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빗을 소리가 마루 위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경이 미국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집 안이 정적에 휩싸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마이크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음소리도 비명도 물건이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을 소리와 어떤 나지막한 리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그는 2층으로 올라가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의 스마트 CCTV 화면에는 담비가 나선형 계단 근처 복도 끝에 앉아 아이들 방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바닥을 부드럽게 쓸다가 3번 쓸 때마다 빗자루 자루로 나무 바닥을 톡하고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메라도 쳐다보지 않은 채 마치 의식을 치르듯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태경은 아이들 방의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로운이와 로이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뜬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들진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계가 9시 16분을 가리키는 것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황 여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담비 씨에게 밤 9시 이후에는 2층 근처에 가지 말라고 전해요.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 황 여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너무 조용하고 어딘가 기묘한 이 젊은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빗을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치 끊어진 음악처럼 아이들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전보다 더 심하게 발작했습니다. 태경은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이들의 상처 입은 세계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유리와의 추억을 건드려 자신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밤 담비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1층 계단에 앉아 빗자루를 손에 쥐고 다시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하나, 둘, 셋. 물을 마시러 나왔던 황 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짓이야? 담비는 대답 없이 계속해서 가볍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위층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서재에 앉아있던 태경은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홀로 앉아 빗자루를 들고 자신을 달래듯 리듬을 두드리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유리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유리도 쌍둥이 침대 옆에 그렇게 앉아 난간을 손으로 두드리며 가사 없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태경은 왜 스마트 스피커를 켜지 않느냐고 물었었죠. 유리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리듬을 기억했으면 해서 그래. 태경은 클라우드 데이터를 뒤져 1년 전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 유리는 작은 빗자루로 침실 바닥을 쓸며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번 빗질을 할 때마다 마루를 한 번 톡하고 두드렸습니다. 똑같아. 태경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담비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는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겨울 바람 소리와 아이들의 발소리 그리고 유리가 베개를 두드리는 소리가 섞인 오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자장 우리 아가, 태경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영상들을 하나하나 돌려보고 유리가 남긴 전자 일기장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행동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명서도 비법도 없는 오직 엄마의 본능과 리듬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담비는 거실 통유리창 너머 검풀은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빚을 소리는 진짜인가? 태경이 물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예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리듬이 있으면 덜 무서웠으니까요. 그걸 지금 내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건가? 담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뭘 쓰겠어요? 저는 그저 청소를 할 뿐입니다. 그 대답에 태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로운이와 로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고사리 같은 손은 여전히 침대 난간에 닿아 있었고 베개를 톡톡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밖에 걸려있던 물고기 모양의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생전 유리가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도담비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9시가 지나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별장에 따스한 노란 조명이 켜지면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1층 거실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 입구까지 천천히 복도를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한국 정서상 밤에 빗자루질을 하는 건 금기시되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3번의 빗을 그리고 나무턱을 가볍게 두드리는 한 번의 소리. 마치 이름 없는 연주곡처럼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래도 흥얼거림도 없이 그녀의 발걸음과 동작 하나하나가 수백 번은 연습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황 여사는 의심과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재벌가 집사로 30년 가까이 일해온 그녀는 이득을 위해 착한 척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담비라는 이 아가씨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차분해서 어딘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에 이러는 거야? 밤에 빗자루질하면 복 나간다는 거 몰라? 황 여사가 날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그저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집이 조용한 시간은 지금뿐이라서요. 담비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깍듯하게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겠어? 주인 어른이 싫어하실 텐데. 담비는 손을 멈추고 황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저기가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났습니다. 대표님이 불편해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설태경은 2층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는 매일 밤 복도 CCTV 화면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스마트 별장에서 저 촌스러운 빗자루 소리가 왜 아이들의 불안을 잠재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오늘 밤 태경은 노트북을 켜지 않고 일찌감치 방에 불을 끈 채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의 의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평창의 산바람 소리와 함께 그 규칙적인 두드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방 안에 로운이가 잠시 뒤척이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노이도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울음소리도 신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태경은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속 시린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양식 조식 테이블에서 태경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밤마다 일을 하나요? 황 여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끄덕였습니다. 네, 도련님. 시간만 되면 마치 의식이라도 치르듯 빗자루를 들고 나가더군요.
제가 그만두라고 할까요? 태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며칠 더 두고 봅시다. 셋째 날 밤 담비는 계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계단 참에 앉아 난간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허벅지에 올린 채 가볍게 3번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통풍구로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릿결을 스치며 어린 소나무 향과 차가운 서리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듣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전체가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본연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듯했죠. 그녀는 6살 때 굶주린 아이에게 남은 빵을 줬다는 이유로 북방에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소리 죽여 울던 그 밤 복도에서 들려오던 늙은 청소부 할머니의 빚을 소리. 할머니는 그 방에 떨고 있는 소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만 그 규칙적인 소리가 어린 담비를 현실에 붙잡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깨지 않고 자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는 아이들을 전문 치료시설에 보내거나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라고 조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격증도 없는 여자가 쌀이 빗자루 하나와 규칙적인 소리만으로 아이들을 잠재운 것입니다. 태경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아침 회의를 점심으로 미루거나 화상 회의로 대체했습니다. 밤에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켜지 않고 복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담비가 아일랜드 식탁을 닦고 있을 때 물을 마시러 나온 태경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담비 씨. 지난번에 풍경이 있냐고 물었었죠.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창가에 풍경을 달아두면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아해요. 태경이 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있어요. 안에 유리가 침실 발코니에 달아뒀던 건데 그녀가 떠난 후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나서 떼어버렸습니다. 다시 다세요. 담비가 무심한 듯 하지만 진심을 담아 조언했습니다. 왜죠? 그건 떠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남은 사람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 말에 태경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나무 상자에서 잉어 모양의 풍경을 꺼내 먼지를 닦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걸었습니다. 유리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방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자리였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오자 풍경이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딸랑. 아래층에서 그 소리를 들은 담비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일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전날 밤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풍경 소리가 처음 울려 퍼진 순간 자고 있던 아이들이 몸을 뒤척이더니 꿈결에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의 그 순간을 붙잡고 싶은 듯 화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가 무너진 세상과 온전했던 과거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청소를 마친 담비는 조심스럽게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색 실로 짠 미상과 소원 팔찌를 꺼내 처음으로 손목에 찼습니다. 팔찌에 달린 3개의 작은 은 구슬이 흔들릴 때마다 아주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3박자를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2층의 아이들은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으며 평창의 차가운 밤바람 속에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저택 어딘가에서 한 아버지가 다시 듣는 법을, 다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평창에 이른 아침 안개가 비단처럼 별장을 감쌌습니다. 주방에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테라스에 흔들리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였습니다. 2층 오크나무 문 뒤에서는 폭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요. 설태겸은 서재 창가에 기대어 여느 때처럼 복도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앙담은 입술, 뜨거운 아메리카노 잔을 꽉 쥐고 있는 손. 화면에는 어젯밤의 영상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담비가 2층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계단 참에 앉아 평소처럼 빗자루로 리듬을 탔지만 그녀가 마지막 계단을 넘어선 것은 태경이 정해놓은 엄격한 선을 넘은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내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황 여사, 담비 씨 서재로 올려보내세요. 지금 당장 서재는 LED 조명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태겸은 마치 대법관처럼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담비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들어와 섰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텐데 태경이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2층 금지, 아이들 방 접근 금지.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네 대표님, 알고 있습니다. 담비는 변명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겼지? 그게 아이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나? 담비는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넓은 집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줄 어떤 소리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내 새끼들을 더 잘 알아? 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아이들을 알겠습니까? 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공포 속에 갇혀있는 기분은 압니다. 그 말은 태경이 쌓아 올린 철벽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가운 사업가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는 1층으로 제한한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계단 근처로 이동 금지야. 한 번만 더 어기면 바로 계약 해지다. 담비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황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주도 좋아. 청소만 하라니까 기어이 윗물에서 놀려고 하네. 담비는 대답 없이 바람처럼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1층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빚을 소리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고 별장은 삭막한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박자가 어긋난 음악처럼 2층 침실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칭얼거림이었지만 곧 비명에 가까운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두 아이는 발작하듯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경이 달려갔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로운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노인은 뽀로로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태경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층 주방에 앉아있던 담비에게도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자신이 갇혀 지냈던 차가운 독방의 기억을 되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지 명령을 지켰습니다. 비록 그 침묵이 이 집에 사는 네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경은 중요한 회의들을 모두 취소했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잃은 눈으로 페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지르고 유기농 우유를 사자는 황 여사의 사소한 말에도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도련님, 아이들에게 다시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황 여사가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태경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 그럼 목이 쉴 때까지 저렇게 울게 놔두실 겁니까? 태경은 대답 대신 발코니로 나가 안개에 잠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그였지만 생전 처음으로 철저한 패배감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셋째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흉흉하게 울렸습니다. 도담비는 거실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밤 8시 59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계단 입구까지 걸어가 선을 넘지 않은 채 맨 마지막 계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바닥을 빗자루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리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2층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로운이와 로이는 비명을 멈추고 입을 다문 채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문 뒤에 서 있던 설태경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금지된 구역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가서 금고 안에 있던 낡은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엄마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냥 두자. 다음 날 아침 황 여사는 계단 옆 벽에 빗자루가 거꾸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비를 나무라려던 찰나 거실에 눈을 감고 녹음기를 든 채 앉아있는 태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젊은 CEO는 하룻밤 새 10년은 늙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유리가 떠난 후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자기 일을 하게 내버려둬요. 태경은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묻지 마세요. 황 여사는 상류층의 법도를 들먹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담비는 두드리는 대신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처럼 구슬프고 부드러운 허밍이었습니다. 빼어난 노래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집안의 가장 아픈 기억을 어루만지듯 감동적이었습니다. 태경은 모니터를 통해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문 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로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태경은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마침내 희망의 첫 숨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창의 아침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함께 희미한 햇살이 청솔 별장의 창문을 비췄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주방 식탁에 컵 내려놓는 소리만 발그락거렸습니다. 퀭한 눈의 태경은 식어 빠진 커피잔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밤 그는 아이가 꿈결에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로운이가 은방울 구르듯 까르르 웃었던 것입니다. 꿈이었는지 죽은 아내가 남긴 환청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그 깨지기 쉬운 행복이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담비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청소를 하고 짐을 정리하다가 가끔 마루 위에 떨어진 햇살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태경은 그녀의 눈에 일반 고용인과는 다른 깊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가족들이 2층으로 올라가자 담비는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리가 떠난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금지 구역이나 다름없던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철학책과 고전 문학 전집 위로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말라붙은 찻잔과 빛바랜 갈색 가죽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묵은 종이 냄새와 소나무 향이 뒤섞인 방은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장갑을 끼고 책장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소설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제목 없는 두꺼운 책을 건드렸는데 벌커덕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책 뒤에 비밀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비가 손을 뻗자 차갑고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자개가 박힌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는 열쇠가 없는 단순한 고리로 잠겨 있었습니다. 담비는 머리핀을 이용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은색 미니 녹음기, SD 카드, 두꺼운 수첩,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주길 바라지만 너무 일찍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정돈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담비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유려한 한글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군요. 한유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쌍둥이의 습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로운이는 나무 두드리는 소리를 좋아하고 노이는 자기 전에 차가운 바닥을 만지는 걸 좋아한다. 빗자루의 위치, 청소하는 각도, 동선까지 강박적일 정도로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3박자 리듬이 아이들을 안심시킨다. 임신했을 때 내가 그렇게 호흡 연습을 했기 때문일까?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고. 뱃속에서부터 기억하는 리듬이다.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이 박자를 지켜주면 좋겠다. 담비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토록 차분하고 절절하게 기록한 글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끝에 다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야. 하나, 둘, 셋. 자장자장, 맑고 사랑 가득한 목소리 아래로 규칙적인 소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하나, 둘, 셋. 담비는 눈을 감았고 어느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소리가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제자리에 넣으려다 수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태경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난 곁에 없겠지.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았던 느낌을 잊지 않게 해줘요.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 당신은 똑똑하고 유능한 CEO지만 사랑은 스타트업 프로젝트처럼 코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줘. 모든 아이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익숙한 리듬이 필요해.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리듬을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줘요. 마지막에는 유리라는 서명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담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와 소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기 속의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유리는 빈자리를 남긴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악보를 남겨두고 누군가 연주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서재 불이 켜진 것을 본 설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담비가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청소 중이었습니다. 태경은 오래된 종이 냄새에 멈칫하며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아내가 일기를 쓰던 곳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담비는 책상 위에 있던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책장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의 유품인 것 같습니다. 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과거의 시간이 그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사주었던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고장 났다고 해서 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는 몰래 간직하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를 켜자 유리의 다정한 목소리와 익숙한 빗질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바깥의 바람 소리와 섞여 마치 그녀의 숨결처럼 들려왔습니다. 담비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태경은 녹음기를 내려놓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슴 속의 공기를 전부 뽑아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들어봤나? 네. 사모님 목소리가 참 따뜻하더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경은 책상을 짚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그녀의 목소리를 다 기억한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다 잊고 있었어. 잊으신 게 아니에요. 담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을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전곡을 찌르는 말에 태경은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수첩은 어디서 났지? 책장 뒤에요. 그리고 대표님께 남긴 편지도 있습니다. 담비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 떠나서도 다 알고 있었다고. 담비는 말없이 녹음기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사모님은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지? 그 세 박자의 리듬 속에 화는 없고 사랑만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엔 고용주와 고용인이라는 계급이 사라지고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마주한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태경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 리듬을 다시 해야 할까? 담비가 눈물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도 사모님과 똑같이 할 순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의 마음의 리듬을 지킨다면 아이들도 알아줄 거예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해질녘의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가 마치 흩어지는 기억의 조각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의 풍경이 흔들리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딸랑. 하나. 둘. 셋. 그것은 떠난 자의 메아리이자 남은 자들이 다시 살아가는 삶의 박동이었습니다. 평창에 늦겨오른 급지방처럼 살을 내는 추위는 아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온돌방을 찾는 계절이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 청솔 별장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따스한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설태경은 더 이상 감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층 거실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액자들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던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담비가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걸린 큰 액자 앞에 서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3년 전 강남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리와 쌍둥이, 그리고 그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태경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태경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이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거든. 담비가 오미자차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두려우셨나요? 아니, 태경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두려웠지. 잠시 후 그가 담비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곁을 내주지 않지만 어젯밤 로이가 스스로 창문을 열더군요. 혼자서요. 담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징조네요. 무슨 징조지? 창문만 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태경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담비 씨, 혹시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비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발소리를 듣고도 소리 지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고 노래를 부를 때 유일하게 아이들이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담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해요.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사장님도 아이들의 세상으로 들어오셔야 해요. 단순히 아이패드 화면 너머로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태경은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쌍둥이 방의 불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담비는 작은 나무 의자를 들고 방문 앞에 놓은 뒤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로운이가 큰 눈을 하고 입을 꾹 다문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안쪽에서 낡고 해진 테디베어 인형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비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문턱에 걸터 앉아 문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이름은 담비야. 이모는 엄마도 아니고 엄마를 대신할 수도 없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동화책을 읽어줄 수는 있어. 로운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야기할 줄 알아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없는 집에 살던 꼬마 친구들 이야기인데 어느 날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려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란다. 로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모가 매일 밤 노크하는 것처럼요. 담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3번 두드리는 박자였지. 하나, 둘, 셋. 로운이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소나무 숲속 저택에 관한 이야기, 엄마를 잃은 두 소년과 그들을 어둠 속에서 구해낸 노크 소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법도 없었고 도깨비도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자, 로운이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내일도 또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담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아빠도 같이 듣는 것에 동의한다면 로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요? 아빠는 이야기할 줄 모르는데. 아빠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된단다. 다음 날, 정확히 저녁 8시가 되자 태경이 쌍둥이 방문 앞에 섰는데 손에는 한국 전래동화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로이와 로운이는 이미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비가 옆에 앉아 그에게 들어오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마치 처음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책을 펼치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개가 있었는데 로운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천천히 읽어요. 무슨 고개인지 아직 상상이 안 가요.
태경은 픽 웃음이 터졌는데 아이들 앞에서 서툰 모습을 보여도 허락된다는 것을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감정을 실어서 말이죠. 로이가 담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모보다 아빠가 더 재미없게 읽어요. 담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노력하고 계신 거야. 로운이의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아빠, 내일도 읽어줄 거죠? 태경은 감격에 겨워 목이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일주일 후, 청솔 빌라에는 일기예보보다 훨씬 일찍 봄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1층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고, 2층 방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연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 여사님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내다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입가엔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침내 이 집에 다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태경이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 담비를 위해 녹차를 탔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담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저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인데요. 작은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기도 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제 유리의 방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담비는 하던 동작을 멈췄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어둠 속에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 또한 언제까지나 그림자로 남고 싶지 않고요. 그날 저녁, 태경은 유리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는데 유리가 가장 좋아하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장대로 다가가 낡은 나무 빗을 집어들고 쌓인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담비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경이 뒤를 돌아보았고 시선은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담비 씨, 가능하다면 조금 더 오래 머물러 주실 수 있나요? 임시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요. 담비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층에서 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야기해줘요. 태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꾼이 나설 시간이네요.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속 통나무집에서 아주 오랜만에 모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청솔 빌라 2층 침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로이와 로운이가 주도적으로 커튼을 걷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서서 넓은 앞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태양이 소나무 잎 사이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햇살은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태경은 살짝 열린 문 뒤에 서서 조용히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평온하게 제 나이에 맞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연결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경이 식탁으로 내려오자 로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태경은 얼떨떨해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좋아하지. 로운이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계란은 내가 깰래. 조리대 앞에 서서 프라이팬을 잡고 있던 담비가 고개를 돌려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깨어진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음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동화책을 읽던 날 이후 태경과 두 아이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안개 자욱한 정원을 아침마다 산책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게 다였지만 날이 갈수록 거리는 늘어났고 웃음소리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노이가 태경의 손을 잡아 끌며 뒤편의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기 올라가 보고 싶어요. 태경은 멈칫했습니다. 그곳은 유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해질녘 노을을 보러 가던 곳이었고 그녀의 장례식 이후 그가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담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걸어야 할 길들도 있어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 손잡고 같이 가볼까? 세 부녀는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햇살이 등 위로 쏟아졌고 아침 이슬 맺힌 풀밭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로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 봐봐, 평창산이 다 우리 발 밑에 있어. 로운이가 팔을 벌렸습니다. 바람 때문에 날아갈 것 같아. 태경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와지붕이 얹힌 빌라가 보였고 숲으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이 보였으며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시울이 조금 메워졌고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담비는 예전에 있던 보육원 원장님으로부터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난 후 그녀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태경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며칠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태경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언제 오나요?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담비는 그를 바라보며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태경이 옅게 웃었습니다. 믿어요. 제가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따스한 눈빛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은 다시 익숙한 발자국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노인은 슬픈 표정으로 김밥을 먹다 말았습니다. 담비 이모 아주 가버린 거야. 아빠, 태경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모는 고향 집에 잠시 다녀오는 거야. 하지만 보고 싶으면 우리 영상 통화할 수 있어. 로운이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아빠 카카오톡 영상 통화할 줄 알아요. 태경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가 IT 회사 CEO인데 아들. 당연히 알지. 두 아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담비가 없는 동안에도 태경은 매일 밤 이야기 읽어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법을 배웠고 더듬거리기도 했으며 가끔은 삼천포로 빠지기도 했지만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끔은 아빠의 문법 오류를 고쳐주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 집에는 더 이상 상류층의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함만이 필요했습니다. 3일 후 담비가 돌아왔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로이와 로운이가 그림을 하나씩 안고 달려 나왔습니다. 로이가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거 담비 이모가 앉아서 이야기해주는 모습 그린 거야. 로운이가 뒤이어 내밀었습니다. 이건 담비 이모가 우리 아빠랑 서 있는 거. 아주 가까이 서 있는 거. 담비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현관 처마 밑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경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배낭을 내려놓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 4개의 손자수 실 팔찌를 꺼냈는데 각각 다른 무늬였습니다.
고향 할머니들께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는 로이 거, 하나는 로운이 거, 하나는 사장님 거, 그리고 하나는 제 거예요. 태경은 팔찌를 받아들고 정교한 자수실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정말 의미 있네요. 담비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소원 팔찌라고 해. 각자 팔에 차고 해질 무렵에 소원을 하나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단다. 로운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 해보자. 그날 오후, 온 가족은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태양이 숲가장자리에 걸렸을 때, 네 사람은 함께 서서 눈을 감고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경은 판교에서의 경영 업무에 점차 복구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재택근무를 더 많이 하고 권한을 위임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집 근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월 입학식 날, 두 아이는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담비도 동행하여 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태경이 몸을 굽혀 물었습니다. 너희들 준비됐니? 로운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이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시간 맞춰서 데리러 와야 해. 담비가 가볍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셋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비는 학부모들의 인파 속에서 그들은 평범한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오직 그들만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만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태경이 담비를 향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담비 씨, 만약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라 이 가족의 사람, 가족 구성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동의해 주시겠어요? 담비는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담비 이모가 우리 엄마 해주세요. 담비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태경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도 아이들에게 당신처럼 사랑을 주는 엄마가 생기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적 속에서 창밖의 빗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담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고 태경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심장이 이토록 평온했던 적이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부드러웠고 평창은 마치 얇은 황금빛 가을 옷을 걸친 듯했습니다. 쌀쌀하지만 기분 좋은 공기는 광활한 세상 속에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청솔 빌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 물 끓는 소리, 거실에서 가끔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집의 숨결이 영원히 깃든 것입니다. 태경은 거울 앞에 서서 셔츠 깃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유리가 떠난 직후에 퀭하고 잿빛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명 아래 그의 눈빛에는 생명력이 빛났습니다. 그는 카디건을 하나 더 걸치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운이가 학교 숙제로 가족 그림을 그리다가 낸 아이디어였죠. 아빠랑 로이랑 나랑 담비 엄마가 있는 그림을 그렸어. 근데 선생님이 가족 사진은 보통 진짜 사진이 있어야 한대. 우린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 아빠, 태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유리가 떠난 후 집에서 사진을 더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진은 여전히 시간의 먼지가 쌓인 낡은 액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새로 한 장 찍자. 담비가 수줍지만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었습니다.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읍시다. 가족들은 심플한 화이트 톤으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담비는 적당한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가볍게 올렸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흰 셔츠에 갈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태경은 넥타이 없이 얇은 니트만 걸친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촬영은 햇살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빌라 뒤뜰 정원에서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작가는 담비의 봉사활동 사진 동호회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딱딱한 포즈를 강요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부탁했습니다.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가족다운 모습으로 있어 주세요. 처음에는 태경이 쑥스러운 듯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로이가 달려와 업어달라고 졸랐고 모은이는 담비의 손을 잡고 햇살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리고 담비가 돌아보며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눈빛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모든 장벽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모두 끌어안았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는데 네 사람이 둥글게 서로를 안고 따스한 햇살이 기적처럼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모두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이가 갑자기 태경을 끌어당기며 작가가 휴대용 인화기로 뽑아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 같아 보이지 않아? 태경은 자리에 앉아 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이미 진짜 가족이란다. 로운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담비 엄마는 진짜 엄마야. 부엌에서 물을 따르던 담비가 멈칫했습니다. 태경은 확신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그리고 담비 엄마가 동의한다면, 담비가 뒤를 돌았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유리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나은 정 못지않게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일. 매 순간, 두 아이가 달려가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태경이 다가와 세 사람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은 없었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경은 회사 홍보팀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명 IT 기업 CEO, 가정부를 쌍둥이의 새엄마로 들이다. 기사에는 어제 촬영 현장을 몰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경이 담비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순간이 흐릿하게나마 찍혀 있었지만 얼굴을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천 개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죽은 지 1년도 안 돼서 새 여자라니, 저 가정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다. 역시 재벌은 매정하네. 태경은 멍해졌고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즉시 사이버 보안팀에 전화했습니다. 유출 경로를 알아내세요. 3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사진은 유령 계정으로 업로드되었지만 IP 데이터는 바로 이 빌라, 구체적으로는 황 여사의 구형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이었습니다. 태경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 여사는 30년 근속한 집사였고 어린 시절 그를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황 여사는 들어오며 시선을 피했고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사실입니까? 태경이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만 보내려고 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황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비 씨가 유리 사모님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예쁘지만 저는 유리 사모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아이들의 엄마가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태경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보안 위반을 하셨습니다.
짐을 싸세요. 30년 전을 생각해서 고소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집안의 누구든 아이들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황 여사는 조용히 떠났고 추억과 후회,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안고 갔습니다. 그날 밤, 태경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에는 여전히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있는 기사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여론이 얼마나 가혹한지, 투자자들이 얼마나 압박할지, 회사가 위기 관리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강요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담비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태경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까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물러나면 모든 게 더 조용해지겠죠. 태경이 일어섰습니다. 물러나고 싶어요. 담비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알고 싶어요. 만약 일이 더 커져서 회사 이미지와 이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태경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아요. 둘 다 지킬 겁니다. 하지만 희생해야 한다면 사임하겠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두지 않아요. 담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짊어져요. 3일 후, 설태경은 판교 본사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 육아를 다시 배우는 아빠, 보육원 출신의 한 여성 덕분에 빛을 찾은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사회적 기준에서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과 용기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진심이냐 아니냐가 있을 뿐입니다.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소셜미디어는 들끓었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뒤바뀌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설씨 2호 지지합니다. 태경은 지쳤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로이와 로운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빠, 우리 그림 하나 더 그렸어. 그가 몸을 숙여보니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있고 그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평창의 날씨는 여느 때보다 쌀쌀하게 변했고 소나무 잎은 누렇게 말라 청솔 빌라 주변 길을 가득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집은 여전히 따뜻했고 매일 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층 창문 너머 담비는 앉아 있었고 시선은 태경과 유리, 그리고 쌍둥이가 함께 찍은 작은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들어 뿌연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사진 속 유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유리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눈빛 하나하나,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를 통해 그녀가 이 남자에게 얼마나 큰 세상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태경이 따뜻한 대추차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을 자주 보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담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 얼마나 예쁜지 기억하고 싶어서요. 태경은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담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일이 유리의 첫 기제사예요. 서울에서 처가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겁니다. 담비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어요. 방에 있을게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가족입니다. 제사상 준비를 같이 해줘요. 담비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태경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상대할게요. 당신은 그저 당신 모습 그대로 있어 줘요. 유리의 기일, 평창 하늘은 안개가 끼어 우중충했습니다. 서울에서 유족들이 일찍 도착했습니다. 부모님, 여동생 둘, 그리고 친척 한 분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들 태경에게는 예의 바르고 깍듯했지만 수수한 한복을 입고 부엌일을 돕는 담비에게는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담비가 배, 사과, 감이 담긴 과일 접시를 제사상에 올리자 유리의 어머니는 슬쩍 흘겨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의 여동생이 친척과 무언가 속삭였고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로이와 로운이가 달려와 담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담비 엄마, 이야기해줘. 엄마라는 소리의 거실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리의 어머니가 낮게 꾸짖었습니다. 누구더러 엄마라고 하는 거니? 낳아준 엄마 제삿날에 버릇없이 아이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담비는 서둘러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지만 태경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서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건 유리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모님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리는 누군가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이 사람이 해냈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유리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됐다. 간 사람은 간 거니까. 유리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담비는 그것이 더 이상 완전한 거부가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스런 수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담비는 뒷마당에 홀로 앉아 높이 뜬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다가와 패딩 점퍼를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담비가 옅게 웃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그분들 마음속의 아픔을 정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대신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니까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의 진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아빠가 가장 무력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언제 안아줘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이 나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담비는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경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기억을 지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요.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몇 주 후, 담비는 고향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전에 보육원에서 무료 과외를 해줬던 제자가 대학 졸업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태경이 물었습니다. 가고 싶긴 한데 며칠 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해서 걱정이에요. 이야기는 내가 대신 해줄게요. 태경이 안심시켰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상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이야기는 재미없어. 맨날 졸려. 그니까 엄마 빨리 와야 해. 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덧붙였습니다. 담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고향 방문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창으로 돌아왔을 때 큰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서자 벽난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왔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태경이 나왔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솜씨는 당신만 못하지만 담비가 활짝 웃었습니다. 마음이 담겼으니 맛있겠죠. 그날 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하얀 드레스도, 성대한 파티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길에는 담비의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주말 아침은 토스트와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시작되었습니다. 로이와 로운이는 식탁에 앉아 손에 딸기잼을 묻히며 먹고 있었습니다. 담비는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경이 티셔츠에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의심스러운데요. 태경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지 아니면 어느 펜션에 놀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담비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말 아침은 그렇게 햇살 가득하고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점심 무렵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깨졌습니다. 여보세요. 설로이 학생 학부모님 맞으신가요? 담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로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네요. 태경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를 때렸다고요? 옆반 친구입니다. 아이들 말로는 그 친구가 가정사와 관련된 놀림을 해서 로이가 많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태경은 로운이, 담비와 함께 학교에서 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로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로운이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경은 로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아빠 앞에 서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줄래? 로이는 입술을 깨물다 한참 뒤에야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보고 친엄마가 없대요. 비웃으면서 도우미가 새엄마면 그냥 하인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요. 태경은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화를 삼켰습니다.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알겠니? 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누가 담비 엄마 욕하는 건 싫어요. 난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내 엄마란 말이에요. 태경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이의 눈에 사회적 편견이 남긴 상처가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들이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아. 담비 엄마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로이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다 엄마를 싫어하면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갈까봐 무서워요. 태경은 아이의 눈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담비 엄마는 절대 어디 안 가.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 밤, 담비는 현관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노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옆에 앉아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로이는 당신이 압박감 때문에 떠날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담비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니까요. 가끔 제가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나라가 버릴 것 같은. 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문지기가 될게요. 담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유리 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왜 남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요. 다음 날,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경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태경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빠랑 담비 엄마가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왕자님 공주님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야. 담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야. 유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셨지. 엄마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남기로 한 거야. 태경이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많이 슬펐었어. 하지만 담비 엄마가 나타나서 이 집에 다시 불을 켜주었단다. 로이와 로운이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로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유리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슬퍼하지 않을까요? 담비는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엄마 생각엔 유리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너희가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로운이가 담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 아무데도 안 가는 거 맞죠? 응, 엄마 여기 있을 거야. 며칠 후, 담비는 서울의 한 대형 교육 NGO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고아들을 돕는 프로젝트의 팀장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꿈이었지만 최소 1년은 서울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태경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당신이 가족 때문에 꿈을 희생하는 건 원치 않아요. 태경이 눈 덮인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지지할게요. 저와 아이들이 기다리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리고 꼭 돌아올게요. 담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담비는 초봄에 평창을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로이와 로운이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비 엄마, 우리 마음속의 엄마.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마음은 벅찬 감동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부역 KTX 승강장에서 배웅하던 태경은 그녀를 오랫동안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덕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웠고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비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창에 겨울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펑펑 쏟아져 소나무 숲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겨울이 가장 춥다고 했습니다. 청솔 빌라는 오후부터 불을 밝혔습니다. 태경은 현관 앞에 크리스마스 전구를 다느라 분주했습니다. 두 아이는 트리 장식을 하느라 빙글빙글 뛰어다녔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집이 온전한 온기를 되찾고 맞이하는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건 누군가가 돌아오는 첫 계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담비. 그녀가 서울 근무를 마치고 거의 1년 만에 평창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가 올 것입니다. 태경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담비 엄마 오는 거 맞지? 트리는 엄마 오면 켤 거야. 로운이가 콩콩 뛰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어. 로이가 거들었습니다. 태경이 웃었습니다. 엄마는 약속을 지킬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도 긴장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롱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한 담비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비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아이가 하얀 눈밭 위를 달려가 그녀에게 안겼습니다. 태경은 계단 위에 서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후 태경은 모두를 트리 앞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트리 점등식을 할 거야. 켜기 전에 각자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자. 로운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담비 엄마가 평생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로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케이크 매일 먹고 싶어. 담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경이 세 사람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빠 소원은 우리가 영원히 가족인 거야. 담비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전 소원이 없어요. 제 소원은 이미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트리 불빛이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창밖에는 첫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설처럼 첫눈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온 가족이 테라스로 나가 첫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비 엄마, 유리 엄마가 우리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아닐까? 로이가 물었습니다. 담비가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믿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태경은 벽난로 앞에 앉아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나와 아이들의 겨울이 따뜻해졌어. 고마워. 그는 일기장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물고기 풍경 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눈바람에 금속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였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은은한 그 소리는 행복이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듯했습니다. 2층 테라스에 서 있던 담비는 눈 덮인 마당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두 아이가 안길 품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주는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청소리라는 이름의 집 안에는 크리스마스 불빛처럼 둥글고 단단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저 작은 풍경 소리처럼 크게 울리지 않아도 누군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오래도록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